자, 여러분 좀 쉬었다 오셨나요? 한국학 12강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삼육대학교 글로벌 한국학과의 주원규 교수라고 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겸임 교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제 한국학 또 12강 내용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한국학의 범주에 대해서 지금 학습, 수학을 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고요. 이거는 한국의 역사의 공부와 같이 들으시게 되면 조금 접목점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 한번 그거를 잘 한번 조율해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근대 이후의 상황을 계속해서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대 이후에는 어떤 흐름들이 있었느냐, 지난 시간에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문화제국주의적 시각에서 일본이라는 지배국가의 이데올로기가 투영된 한국학이 발전이 되었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제도적으로나 교육적 시스템이 일본이라는 영토성에 편입된 새로 이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취약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관점에서 문화제국주의적 관점으로 조선학, 한국학이 개설되기 시작한 반면 어떤 민족의 독립과 그리고 자주적인 어떤 자생적 그 출현을 원하고 있는 그러한 관점이 갖고 있는 그 민족주의적 관점에서는 한국학에 대한 연구가 주로 민속 연구나 국어문학 연구에 조금은 집중이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단점이 존재하는 게 어떤 그 한국학이라는 관점이 객관적 중립성 확보에 되게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객관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할애되기보다는 약간 민족운동의 어떤 수단으로 그걸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다소의 객관적 중립성이 조금 허물어지는 한계를 내보였다. 근데 이걸 우리가 조금은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한 관점들이 근대 이후 일제강점기 시절에 계속해서 충돌되는 양상들을 보여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요 세 번째 시간에 또 다른 관점 중에 하나는 1930년, 이것도 일제강점기 상황입니다. 일제강점기가 1910년에서 한 1945년까지 이렇게 약간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930년 일제 관학자들이 조직한 청구학회가 일제의 문화제국주의의 본산구시를 한 데 반해 1934년 이병도를 중심으로 창립한 진단학회는 기관지 진단학부를 통해서 한국의 역사, 언어, 문학, 민속, 고고학, 미술, 사상, 중국에 대한 연구 논문을 주로 씻어 개별적 사실을 문헌고증적 실증으로 해명하는 데 조금 힘썼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은 이 진단학회와의 그 청구학회 관계 속에서도 사실은 문화적 그 충돌의 양태를 볼 수가 있는데 이 1934년에 이병도라는 학자를 중심으로 창립된 이 진단학회는 그 기존에 답습했던 그 약간 민족운동으로서 한국의 민속 연구를 추구했던 약간의 프로파간다 성질이 있는 그 학회 모임과는 약간 거리가 둔 것 같아요. 거리두기가 있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1930년 일제 관학자들이 조직한 청구학회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 식민지 이념의 문화 제국주의적 본산으로 의도화가 됐는데 여기 이병도라는 학자를 중심으로 창립된 진단학회는 여기 기관지를 계속해서 냈거든요. 진단 확보를 냈는데 이 개별적 사실을 문헌고증적으로 실증하는데 이제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민족운동으로 민족주의 운동으로 한국의 역사, 언어, 문학, 민속, 고고학, 미술, 사상을 담으려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이 있어서 그런지 사실은 이 이병도 학자를 중심으로 창립된 진단학회가 약간 물리적인 어떤 견제와 탄압을 받지는 않았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한국민의 우수성과 민족적인 어떤 자부심 그런 것들에 대한 강조에만 집중이 되었다라는 문화 연구가 이루어졌다라면은 분명히 문화제국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그 일본 식민지가 갖고 있는 지배 체계의 그 걸림돌이로 작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견제의 대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제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견제가 될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 그 폐해가 뭐냐? 그 객관적 중립성으로서 한국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역사나 언어나 문학과 민속, 고고학, 미술 사상 등에 대한 그 분야에 대한 그 객관적이고 개별적 사실에 대한 그 실증이 어려워진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실증이 어려워지는 것들을 조금은 해명하기 위해서 진단학회라는 존재가 이제 한국학의 어떤 약간 또 객관적 중립성을 확립하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됐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청구학회와 진단학회의 그 접근, 퍼스펙티브의 차이를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청구학회는 좀 문화제국주의적 관점으로 기술되는 역사학회입니다. 청구학회가 일본과 한국의 퍼스펙티브를 뭘로 보냐 하면은 선진과 후진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자, 이러한 역사적 맥락은 이퀄리티의 원칙과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중국과 한국의 역사 관계를 해서 한국이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의 한자를 글자로 텍스트로 사용했다고 해서 중국이 선진이고 한국이 후진이었다. 이렇게 역사적 평가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건 이퀄리티. 그러니까 각자의 문화적 개성과 영토적 개성을 가지고 전개되었던 거다라고 보는 게 그 외교적 관계나 국가적 관계에서도 그 컬처 이퀄리티예요. 그런데 이 문화제국주의적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와 사상을 기술하게 되는 청구학회가 견지하는 관점은 이런 설정이라는 거죠. 일본과 한국이 일본이 선진, 한국이 후진. 이거는 지금 일본도 원하는 어떤 해석적 방향이 아닌 거예요. 한국도 원하는 해석적 방향이 아닌 거예요. 이런 자리매김이. 그래서 청구학회는 일본과 한국을 선진과 후진의 관계로 보고 한말의 민족주의적 한국학이 선진을 따라잡을 수 있는 민족적 역량을 확신하고 있었는데 반해서 그러니까 이 한말의 민족주의적 한국학이 선진을 따라잡을 수 있는 민족적 역량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과 후진의 관계에서 선진을 뭔가 따라잡아야 되고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성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진단학회는 그와 같은 확신이 결여되어 있어 근대적 한국학을 확립하는데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 민족적 역량을 진단학회는 확신이 결여되어 있어 근대적 한국학을 확립하는데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화제국적 관점과 그리고 객관적 중립성 사이에서의 약간 지금 충돌 양상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국어학에서는 최연배의 우리말본, 국문학에서는 양주동의 조선고가연구, 조윤조의 조선시가 사강 등 일제강점기 한국학자의 학문 업적의 금자탑으로 평가가 됩니다. 근데 자, 이러한 어떤 그 부분들이 민족주의적 관점이 이제 그 민족주의적 그 한국학이 선진을 따라잡을 수 있는 어떤 후발주자의 개념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다라는데 오히려 그러한 관점이 리버스,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선진이고 후진이었다는 세팅은 되어 있었지만 이 후진적인 부분에서 근대화가 되어서 선진성을 회복할 수 있는 민족적 역량을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문화제국적 관점으로 접근한 관점 속에서 나타나는 매우 독특한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독특한 반응은 참 그 설정 자체는 창구학회가 어떤 일본 제국의 그 문화제국적 소산에서부터 출범해서 사실은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좀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하게 작동을 했다라고 본다면 진단학계가 객관적 중립성을 확립하려고 한국의 그 사상과 언어와 문화를 연구했는데 오히려 해석에 있어서는 조금 네거티브한 해석과 전망이 등장한 것 같아요. 근대적 한국어를 확립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니까 민족적 역량이 좀 실패 케이스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청구학회에서 문화적적 지원을 받아서 나오게 되는 작품 속에서 한 조선의 어떤 민족적 역량의 그 대두가 이렇게 한국 학계의 어떤 또 시발점을 제공했다라는 점에서는 아이러니하지만 좋은 방향의 제시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 지점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화를 이해하는 하나의 그 큰 관점의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민족주의 운동의 새 양태죠. 그러니까 청구학회가 되게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 청구학회는 사실은 일본 총독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약간 일본 학자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진단학회는 어떤 민족주의적 운동과는 약간 거리를 두면서도 한국인이 주도가 돼서 학문을 연구한 어떤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단학회에서 연구하게 되는 케이스 속에서 근대적인 어떤 한국학의 확립이 자꾸 어렵다라고 봤던 어떤 부정적 경향은 당시에 있었던 그 외부적 상황의 부침 속에서 나타나는 그 좀 섣부른 한계 인식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평가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예 이상주의에 빠졌던 민족주의 운동이 되게 성행을 했었던 시기였는데 그 민족주의적 운동에 대한 생각이 조금 회의적이었던 거죠. 진단학회에서는. 그래서 저렇게 좀 프로파간다하는 선동하는 의식으로는 이 민족의 어떤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통찰을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조선의 언어나 사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그대로 연구하자라고 했던 건데 그 있는 그대로 연구한다라는 객관적 중립성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도리어 문화제국주의적 관점에 의해서 약간 냉소주의로 흐르지 않았는가 그렇게 평가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객관적 중립성을 지나치게 지키려는 나머지 그 민족주의적인 그 흐름과 운동성에 대한 파악이 조금은 소홀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민족주의적 운동의 선동, 그걸 아무리 선동이라고 해서 그거를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족주의적인 고취와 고양을 배제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완전히 배제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동이니까 이거는 역사적 고증과 팩트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역사적 팩트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역사적 팩트를 이야기한다라도 그 역사적 팩트를 재료를 삼아서 민족주의적인 그 고치와 고양을 이룰 수는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진단학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인색하고 냉소적이었다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크게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작동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단학회가 그 냉소주의의 한계로 뭔가 한국이 갖고 있는 민족적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그러한 어떤 이해하기 힘든 결론을 내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이해하기 힘든 결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역량이 부족해진다라는 어떤 결과를 나타내 버리는 거니까. 근데 오히려 청구학회 같은 경우에서는 그거를 다르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을 선진과 후진의 관계로 보고 선진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접근을 한 건데, 자, 그러한 관점에서 연구를 하다가 도리어 어떤 새로운 근대적 관점을 발견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 새로운 근대적 관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선진과 후진의 관계만이 아닐 수 있겠다. 이게 어떤 문화를 이해하는 그 설정값의 근본적 변화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제국주의적 관점에서 조선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조선에 대해서 연구를 한 그 연구의 실적들을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역량이 이 문화제국주의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 강제적 영토성의 문화 우월주의만으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그 독자적 스페셜리티가 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요걸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에 걸쳐 있는 조윤재의 국문학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그 나름의 민족사관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학의 현상을 하나의 생명의 연속체로 파악하는 태도를 견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독특한 태도인데 이 태도가 뭐냐 하면 이 문학 현상이라는 것은 이 외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영토의 침범과 침략과 약탈과 전쟁, 그걸로 인해서 통치와 정치 체계가 바뀌는 여러 가지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 생명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흐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문학 현상이 생명의 연속체로서 흘러 들어간다라는 것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입증의 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이 갖고 있는 국문학사가 갖고 있는 그 특징은 이 민족사관이 그 예전에는 극복해야 된다 아니면은 냉소적이다. 그러니까 그냥 뜬금없이 긍정적이거나 뜬금없이 냉소적이었던 그 냉탕과 온탕을 오가던 분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이 조윤재의 국문학사라는 책이 갖고 있는 그 역사적 가치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문학 현상으로서 하나의 그 한국학의 흐름, 그러니까 한국학이 갖고 있는 그 문화적 접근성과 흐름이 이렇게 하나의 생명으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입증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건데, 자, 이제 이 근대 이후를 넘어가게 되면서부터 한국학은 조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강의 그리고 13주 강의를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관무리를 좀 해볼까 해요. 자, 8.15 해방이라는 게 이제 그 일제강점기 시기를 지난 후를 얘기합니다. 1945년에 8.15가 해방이 돼요. 이제 한국 사회가 일제강점기 식민지 시대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되어졌던 그때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경험하면서 그 한국학의 새로운 지평이 이제 열리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제는 자주적이고 민족적인 틀이 메인스트림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절까지는 그 일제강점기라는 어떤 통치체계 하에서 문화제국적인 기틀 위에서 이 조선에 대한 연구가 전개가 되었던 건데, 1945년에 이제 8.15 해방이 되면서 이제 독립을 맞이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이 문화제국주의가 아니라 이제 메인스트림이 민족주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민족주의적 흐름이죠. 근데 이 민족주의적 흐름이 안타깝게도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좌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중립성을 가지고 이 조선의 민족주의가 긍정적인 항목으로 이렇게 항수관계로 남아야 되는 건데, 그 민족주의적인 흐름 속에서 이데올로기가 개입이 되니까 그 이데올로기적 관점으로 이 객관적 중립성으로서의 한국학 연구가 이제 디스토트가 되는 것 같아요. 국토의 분단으로 빚어진 이데올로기 대립이 그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에 관련된 그 한국의 언어, 사상, 문화 이러한 재건에 그 막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국토 분단이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시겠죠? 한국 역사에는 이런 일이 있어요. 1945년에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이 됐는데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1950년에 6.25라고 해서 6월 25일 날 한국전쟁이 벌어집니다. 한국전쟁이 3년 가까이 이루어지면서 이 한반도가 완전히 노스코리아와 사우스코리아로 두 동강이 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객관적이고 주체적인 민족주의 운동을 펼칠 수 있는 시기가 뭔가 이게 개화될 수 있게 되는 시간도 없이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일제강점기도 그렇겠지만 전쟁이 터져버리고 이게 이념으로 완전히 체계가 나눠져 버리니까 그 이념의 퍼스펙티브가 먼저 우선순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의 눈으로 인문과학을 보게 되고 이념의 눈으로 사회과학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쪽은 적이고 우리는 착한 아군. 그러니까 적군 아군이 나누어지고 선과 악이 구분이 되면서 역사적 평가가 악의 관점이라고 매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뭔가 부정적인 역사의 기술이 되는 거고, 선이라고 뭔가 이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하다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게 좋은 맥락이 아니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서는 결국에는 오히려 아까 언급되었던 그 민족주의적 선동에 의해서 왜곡될 수가 있다는 거죠. 민족주의적 선동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점들이 사실은 이 역사나 한국학을 좀 객관적 중립성의 잣대 위에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비극적 요소를 품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 재건에는 장애 요인으로 되게 작동을 했고,
학문의 국제적 교류가 인터내셔널 상호 인터랙티브가 되게 단절하고 제약을 받아서 이 전쟁과 해방 이후에 이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국제적 미아라고 해야 될까요? 인터내셔널 상태에서 매우 고립적인 상태에 처하게 되는 거죠. 자, 해방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방된 지 얼마 전이니까 불과 5년도 안 됐어요. 5년 되지 않아서 6.25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그 뭔가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한국학을 연구할 만한 여건이 좀 갖춰지기도 전에 무너진 거예요. 수많은 그리고 이때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한국학의 관계 자료들이 이렇게 소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정말 끔찍하다라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 어떤 문화적 가치들도 다 휩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전쟁을 하더라도 적국이라고 하더라도 그 적국의 그 공동체가 지금까지 역사적인 그 결을 통해서 쌓아왔던 그 역사적 성취라고 해야 되나요? 문화적 사료는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다 망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학 관계 자료들도 망실이 된 거죠. 소실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젊은 학자들이 이러한 어떤 정말 최악의 여건 같아요.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피난지 부산이었죠. 이제 왜냐하면 전쟁이 위에가 막 다 이제 점령을 당하니까 부산이 주요 피난지가 됐었는데 피난지 부산에 숨어서 피난지 부산으로 내려와서 역사학회와 국어국문학회를 발족시켜서 한국학 분야의 학자를 배출하거나 연구 논문을 발표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전쟁 중인데도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학 분야의 학자를 배출하거나 연구 논문을 발표해요. 그래서 이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한국사 분야에서는 한국사를 체계적으로 인식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서 시대 구분론과 분류사가 활발히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분류사가 또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역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피리어드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다, 그러니까 조선 시대다, 고려 시대다, 삼국 시대다. 그러니까 시대 구분으로 나누게 될 때마다 이른바 이제 그 문명이나 문화적 가치관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것들을 조금 인지하고 그걸 분류하는 어떤 학문적 태도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시대 구분론과 분류사가 활발하게 전개된 게 되게 한국학이나 한국사의 접근에 있어서 되게 제가 봤을 때는 되게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그렇게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사상적인 면에서 되게 어렵게 사실 접근하는 거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피난에 있는 상황인데 이 성찰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쟁이 있게 된 원인이 뭘까? 그러니까 해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반도라는 국가가 그 큰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러시아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러니까 적어도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휩쓸릴 수는 있겠지만 정신적이고 그 주체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어떤 자주적 철학이 있었다라면은 이러한 비극까지 오진 않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강대국들이 아무리 뒤에서 부채질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민족끼리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생각을 확립하고 그걸로 최소한 교류할 수 있었다라면은 곧 한국 철학이라는 그 자생적 뿌리가 있었다라면은 이러한 이념의 대립으로 인한 전쟁을 맛보지 않아도 되지 않았는가? 그런 어떤 되게 성찰적인 지점의 질문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찰적인 지점의 질문들이 한국 철학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냈던 그런 어떤 노력들로 조금은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상적인 면에서 이 그 피난지 부산에서 했던 역사학회와 국어국문학회를 전문학자들이 중심으로 이제 발족을 시켰던 것들이 한국 철학을 말살하려고 했었던 문화제국주의적 관점의 독단론을 비판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 융숭함을 이제는 좀 민족주의적 관점과 통합해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철학에 대한 부분의 극복이 우선이 돼야지 이게 일본에서 주도했던 관학의 독단론과 함께 손을 잡아서 같이 파트너를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결국에는 이제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한국학의 출범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까지가 이제 이번 8.15 해방 이후에 이제 전쟁에서 겪었던 전문학자들의 움직임, 여기까지를 오늘 12강 마지막 순서로 삼고, 다음 주에 13강, 14강, 보강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